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AI 기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배여성 부연구위원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배효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그 발표에 있어서 그 에듀테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에듀테크라는 것은 우리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모든 산업과 유사하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교육 시장에 있어서도 기술과 교육이 융합한 그런 형태로 또 하나의 그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에듀테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기반한 개인 맞춤형 학습 그리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한 핵심적인 교육의 그 도구로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에듀테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같은 해 이제 9월에 에듀테크 그 지능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성,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에듀테크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법적인 기반을 조성시켜 줄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교육 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사실은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합성된 합성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듀테크라는 것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개인화 학습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학습자에 대한 수준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라는 것, 그리고 1대1 맞춤형 눈높이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 활동과 참여도 그리고 이제 성취도 등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교육 방법을 개선을 하고 학습자에 대한 지원과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접근성 및 포용성 확대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그 기술과 교육의 이제 어, 융합 산업이다 보니까 시공간 제약을 떠넘어서 다양한 학습자와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에듀테크에 있어서 가장 특징은 그 학습자 수준과 선호도에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 에듀테크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에듀테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에듀테크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과연 이 에듀테크 산업이 현재 그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시장 규모에 있어서 정부 합동으로 이제 그 발표한 보고서에 2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에 한 1,14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한 1,000조 규모의 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연평균 35% 이상의 그 높은 고성장을 할 것으로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2022년 그 약 한 5조 규모에서 25년까지 한 10조 돌파 예상을 정부가 추산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대표적인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약 한 3천 개 정도 가량 되는 국내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무래도 그 에듀테크 시장, 특히 교육 시장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 그런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법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장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반에 대한 발전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증가, 그다음에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 특히 이제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 디지털에 좀 더 친숙해져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세대들이 그 이 교육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을 받고 그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그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반의 그 학습자에 대한 성향을 분석을 하고 그 성향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다 이제 그 지역과 공간과 시간과 제약 없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학습의 에듀테크를 아무래도 그 새로운 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많이 그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혁의 바람 속에서 이런 그 교육 시장에서의 기업들과 그다음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잘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탄력을 받고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에듀테크 법제 현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현행 에듀테크 관련 법령은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부 이제 소관법으로서 초중등 교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정이 있었고 특히 이제 초등등 교육법 같은 경우는 개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법과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관련된 이제 그 정책의 변화라던가 그다음 교과 과정에 대한 변화 속에서도 이제 그 해당 교육법은 계속 이제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13조에서는 저작물 개발 보급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원격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원 체계 마련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책무라든가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데이터 3법에 의한 학생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제한적 규제 적용과 이로 인해서 교육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가 이제 그 23년도 9월에 에듀테크 진흥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공교육 지원과 관련된 에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인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속에서 여전히 에듀테크는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행 법 체계 속에서는 에듀테크가 전반적으로 주로 디지털 교과서라던가 원격 교육 등 개별 영역에서 너무 한정해서 초점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교육 융합에 대한,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어, 융합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에듀테크에 관련된 규제 및 한계점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근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듀테크와 AI 교육 그리고 솔루션을 위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와 체계가 부족하여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그 산업 발전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제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콘텐츠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에듀테크가 국내 시장에서의 활성화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듀테크 제품 및 그 서비스 품질과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인증 체계가 아직은 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법제화 시켜서 이러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이라던가 관련된 기업들과 산업이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 K-에듀테크, K-컬처 문화처럼 K-에듀테크에 대한 산업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 기업들이 잘 지원을 받고 나아가서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주로 어떠한 그 법제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그 EU AI 액트와 미국 AI 행정명령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EU의 그 AI 액트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AI 규제법으로서 위험 수준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AI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8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그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사항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EU AI 액트와 관련해서는 위험 기반의 규제 체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자율 규제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EU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그리고 학생 평가 AI 시스템을 특히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 품질이라던가 기술적인 경고성, 그다음에 투명성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AI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육용 AI 혁신 지원과 동시에 학생에게 데이터 보호 강화, 그리고 공정성, 혁신성, 경쟁 촉진을 위한 학습 관리자에 대한 보호 균형이 좀 더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그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EU의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AI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혁신과 개발 중심의 유연한 접근 방법으로 보다 그 교육 산업에 대한 발전과 안정성을 위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규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성이 가능해졌지만 이 에듀테크 분야에 있어서의 학습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은 부재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AI 교육용 교육 자료 및 에듀테크 서비스의 학생 개인정보 수집, 그다음에 처리, 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 기준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규제와 비교해서 이제 국내 법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EU의 경우에는 GDPR에서 아동 데이터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두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아동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이제 부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점도 사실은 EU와 미국 간의 그런 그 연령에 있어서의 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하게 규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사항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특성화된 개인정보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과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학습을 받는 학습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민간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움을 방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목적에 있어서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례 규정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서도 이제 그 우리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드릴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활용 보호 균형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 지능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다양한 이제 그 지능 정책들을 이미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를 통해서 주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에듀테크 지능 핵심 전략을 이제 정부가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법적인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초등 중등 이제 교육법이라든가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소관법인 이러닝법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거버넌스가 다부처 간이 이제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뭔가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무부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오히려 좀 서로 협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서로 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듀테크 신기술 특히 이제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증 특례 도입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시범적인 적용 및 검증 후 법제화 추진에 대한 사항들 역시 이 에듀테크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공과 민간에 대한 에듀테크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또 구축을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적용되고 있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K 에듀테크가 이제 확산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법적인 지원과 틀 속에서 보다 더 에듀테크가 좀 더 국내 내외뿐만 아니라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단기적인 그 에듀테크 법제 혁신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에듀테크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은 AI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AI를 또 활용해서 기술 발전 내지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토론은 그 테크빌 교육의 박기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테크빌 교육의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중에 가장 많은 법학 박사님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법적 얘기를 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냥 저는 토론 발제라기보다는 저희 산업계 입장에서 보는 AI 기반 에듀테크 산업의 법적 그 개선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그래서 그 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이제 에듀테크가 있었고 에듀테크가 이제 AI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그 에듀테크 전에 이러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산업 발전법이 2004년에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이제 이 법은 산업부 소관으로 이러닝 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이러닝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지원하고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로 돼 있어서 요즘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왜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냐고 보면 이러닝이 처음에 산업부의 전자상거래과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해가 갈 수 있죠.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그래서 강의료를 결제하고 강의를 듣는다. 이게 전자상거래 일환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산업부에서 이러닝 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이러닝 산업 발전법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지만 사실은 산업부 안에는 교육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은 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재직자 교육, 실업자 교육, 구직자 교육 등을 통한 이런 고용보험 환급 기반의 교육들이 많이 돼 있었고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규교육과정, 초중고 고등교육은 교육부 산하로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 교육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이제 오프라인 집체 교육으로 교실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이러닝은 온라인 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의 하나의 형태인데 에듀테크는 교육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분류 내지는 기술 분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이러닝 산업 발전법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 교육부에서는 이러닝과가 평생교육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 과정에는 이러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러닝과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정규 수업 시수 인정에 온라인이 절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등교육법 이제 시행 규칙을 바꿔서 인정되게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점차 이제 교육부에서 전혀 디지털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던 정규 교육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 에듀테크,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등 교육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교육 진흥법 같은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러닝 발전법의 시효가 이제 돼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까지 아직도 조금 뜨거운 이슈인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원래 이제 초중등 교육법 29조에 보면 교과서의 범위, 그다음에 검정, 시행에 대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법 개정이 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뭐 교육 자료로 전락했다, 이렇게 약간 조금 이슈하고는 다른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듯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디지털 교과서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관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던 거를 법안 안으로 가져와서 그 법에다가 교과서의 범위는 교과용 도서, 그 내용을 포함한 음반, 영상, 전자책으로 한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은 전자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의 AI를 지능정보기술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 교과서에서 그 문장을 자동으로 읽어주거나 아니면 학생이 발화한 거를 이제 받아서 평가해 주는 같은 그런 지능정보 기술은 교과서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교과서가 아니죠. 교과서는 컨텐츠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지능정보 기술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내용과 기능인데, 기능을 당연히 교과서로 볼 수는 없는데, 그걸로 이제 어쨌든 AIDT라는 거를 교과서의 지위에서 이제 뭐 끌어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논의나 이런 거 없이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법적 논쟁과 소송이 많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소고기 팩이 있는데 거기 QR 코드를 붙여서 이제 딱 카메라로 찍으면 도축과 유통 과정을 볼 수 있다. 지능정보 기술이 들어간 건 소고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가 급격하게 추진된 게 문제였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법안이 또 급격하게 추진되는 게 역시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이런 법적 문제들이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잘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교육과정 안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스라고 얘기하는 내셔널 에듀케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란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 모든 학교 12,000개의 학교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교사들이 그걸 쓰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걸 못 쓰고 그걸 쓰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제 학교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외국 전시회 가 보면 저희가 MIS 시스템이라고 그 회사 경영 정보 시스템들이 있는데, 스쿨 MIS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다양한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이스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를 따라서 1년간의 학업 기록은 다 지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무서운 게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이 누출되면 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기승전 대학 입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학 입시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 데이터 보호에도 이런 비식별화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까지는 교육 따로 기술 따로 갔었는데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회적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제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그 수용 태세는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큰 변화에 맞춰서 기존에 오랫동안 지속돼 있던 교육적 법률이 좀 포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넓은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과 좀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저희 업체 쪽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